무엇이 지나가는 거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나? 뭐야? 어? 정전기 전화가 흐르면 전화가 뭐지? 저기 흘러가는 전화가 어떤 전화들이지? 전자. 그러면 우리 회로들을 많이 알고 있죠? 뭐 전기 콘센트에 그 가전기구 그 플러그를 꼽으면 전류가 흘러가지. 그 전류가 흘러가는 게 무엇이 흘러다니죠? 전자가 흘러다니죠. 거기에 있는 양성자가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전자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지. 흘러가는 거를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하니까 네거티브를 붙이니까 항상 방향을 거꾸로 잡아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2분의 1의 확률인데 틀리게 잡은 거야. 물론 양성자가 가운데 있는 것을 플러스로 잡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양성자들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 무거워서 거의 2000배 정도 무겁잖아요. 전자들이 이제 모든 전자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바깥에 여분의 전자, 최외곽 전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다닐 수 있는 물질을 도체, 컨덕터라고 하는데 웬만한 경우에 약한 전기장이 주어져도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도선은 이제 도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공기 중에 전류가 막 흘러다닐 수가 있다면 매우 위험하겠죠. 우리 다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겠지. 여기 이 불을 켜는데 아니면 난방을 하는데 전기를 다 쓰게 되는데 전자가 막 튀어나와. 그래 내 몸으로 막 전류가 흘러버려. 그러면 감전당할 거 아니야.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공기 이런 것들이 부도체다. 전류를 흘리지 않는다. 그런데 엄청나게 센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 공기마저도 도선과 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자가 저렇게 흘러가는.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까? 아래에서 위로 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평행판 축전기라는 게 있어요. 축전기란 두 개의 도체판이 있는데 두 개의 도체판에 한쪽에는 포지티브 차지를 놓고 반대쪽에 네거티브 차지를 걸어. 그러면 쿨롱의 힘 때문에 서로 당기겠죠. 그래서 전하들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서로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그 전하를 축적해 놓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도선을 딱 가운데 끼워 놓으면 한순간에 방전이 일어나면서 디스차지가 돼. 그러니까 이제 차지 한다라는 것은 두 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차지가 서로 인력을 갖고 쿨롱의 힘으로 당기도록 해가지고 전하를 저장한다. 일종의 배터리도 유사한 거죠. 물론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화학 에너지로 바꿔놨다가 다시 쓰는 법이기도 한데 논리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거예요. 이게 그 공학적으로는 컨덴서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컨덴서라고 봤어요? 컨덴서라고 들어본 사람?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네. 그 회로 기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나? 하긴 요즘은 핸드폰이나 이 모든 회로가 이렇게 집적화돼서 IC 회로 이런 거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회로의 소자들 갖다가
본 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항, 컨덴서, 뭐 이런 거 몰라요? 코일.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키트 사가지고 광성 라디오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없어? 대화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나는 진공관 TV도 봤었는데. 자, 아무튼 이 공기가 전류를 흘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아주 세인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 전류를 흘리기도 한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패러럴 플레이트 카패시터 같은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한쪽 플레이트는 땅이고 한쪽 플레이트는 구름이야. 그래가지고 답은 안 가르쳐 줄게. 구름에 예를 들어 네거티브 차지가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반대쪽에 이제 포지티브 차지들이 모이게 되겠지. 역으로 네거티브 차지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서 이펙티브하게 포지티브, 항상 뉴트럴인데 0의 그러니까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의 개수가 보통 유사해서 그 모든 물체들이 그 전하를 띠지 않는데 세인 전기장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위에 네거티브 차지가 너무 많이 모이게 되면 여기 일렉트론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패러럴 플레이트 카패시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세인 그 전기장이 생기게 되면 가운데 그 공기층에 있었던 물체들 속에서 전자가 이탈이 되면서 그 전류가 흘러버리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번개가 생기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어디에서 번개가 치는지를 항상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돼. 그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어디에서 치는지를 잘 몰라서 그 벼락 맞아서 죽지 않으려고 피레침 그런 거나 만들고, 피레침 같은 거 만들고, 그 위에는 별 그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그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게 불면은 그 에너지가 대단한 거예요. 태풍의 에너지를 어떻게 풍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야. 우리가 이제 버리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지. 자, 결국 저기는 전자의 흐름인데, 전자는 전하니까 전하가 흘러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장이 생기겠지.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있는 거,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그 크기를 알아내려면 무슨 법칙을 쓰면 알아낼 수 있지? 암페어의 법칙. 그치? 좋아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는 그 공식이 이제 암페어의 법칙이다. 전류는 결국 전하의 흐름인데,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물리를 좀 배웠으니까 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모든 물리 법칙은 임의의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믿음이 생겼어. 일종의 postulate이 생겼는데, 저 전류가 흐르는 것과, 전류는 전하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동이라는 건 어떤 속도가 있을 거고, 저 전자가 빛의 속도로 내려오지 않아요. 빛은 빛의 속도로 가지만, 전자 자체는 찔끔찔끔 지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빛의 속도로 가지는 않아. 좋아. 그러면 저기에 번개가 쫙 치는데, 번개하고 똑같은 속도로 내가 뛰어간다라고 쳐봅시다. 그럴 수 있겠어? 뭐 그렇게 하다가 죽겠지만, 벼락 맞아 죽겠지만, 그건 뭐 가상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번개가 쫙 쳐나가는데 그걸 따라서 같이 뛰어가면
그 전자들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 속도가 있어?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지.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전자에서 자기장이 생겨요? 가만히 있는 전자에서는 전기장만 생기지.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일렉트로스태틱 포스를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스퀘어분의 Q1, Q2 그래가지고 전하의 프로덕트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쿨롱의 힘을 받는다. 당장 알아냈어. 전자기학이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물리학의 그 기본 성질을 만족한다면, 다시 말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 인베리언트 해야 된다라는 가정에 의하면 자기장은 전기장하고 다를 바가 없다. 왜? 아까 번개를 따라 내가 같이 뛰어가니까 그 번개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전하들이 가만히 있는 전하들은 전기장만을 내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기장,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전기장이었는데 움직이게 되면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봐도 그래야만 돼. 그런 논리적인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야지 갈릴레이 변환을 했을 때 인베리언트한 물리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갈릴레이 그 전자기학의 네 가지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 맥스웰 방정식은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서 도대체 이제까지 믿었던 F 이퀄 MA를 인베리언트하게 했던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 못하다. 발레가 발견이 되면서 상대성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포스툴레이트를 찾아내게 되는 그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훑어봤지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1시간 내내 전자기학의 그 네 가지 공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모티베이션은 바로 그거야. 전자기학의 역학에 있어서 F 이퀄 MA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물리 법칙이 있다면 그 포뮬레이션이 어느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전자기학의 방정식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이상 전자기학에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구조에 대한 이론인데, 그것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런 모티베이션을 갖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합시다. 자, 갑자기 전자기학 나왔다가 사인 웨이브가 나왔어.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전자기파, 그러니까 이 빛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빛은 또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죠. 프리즘을 갖다 대면 태양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시광선이 보이고, 비지블 라이트이 있고, 인비지블 라이트,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인프라레드, 적외선, 파장이 좀 더 긴 거, 그리고 자외선, 요즘같이 햇빛이 셀 땐 UV가 강할 때는 선글라스, 모자 이런 거 꼭 쓰고 다녀요, 바깥에 다닐 때. 자, 그 UV, 그거는 울트라바이올렛, 그래서 그 보라색 바깥에 있는
파장이 매우 짧은 빛인데, 아무튼 이런 놈들이 다 전자기 파로, 파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파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파동이란 뭐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인 거 다 알지? 사인, 코사인의 주기가 어떻게 되지? 2파이. 그러면 파동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했을 때 이렇게 물결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돌이 똑 떨어지면 사인파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이 되죠. 그럼 사진을 한순간 딱 찍으면 공간에 대해서 주기성을 갖지. 파도의 모양, 한순간 내가 눈으로 보는 파도의 모양 보면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주기성을 가져. 그래서 뭐 배에서 배, 골에서 골까지 그것을 그 2파이에 해당하는 그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거에 2파이에 해당하는 주기가 바로 람다라고 해서 wavelength. 그걸 뭐라 그러지? wavelength가 한국말로 뭐지? 파장. 파장. 그러니까 길이의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의 주기를 파장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파도가 지나가는데 다 가려놓고 이렇게 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파도의 높이를 한 지점에서 높이를 관찰하면 이게 오르락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주기, 시간의 개념에서 한 지점에 정해져 있는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period,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와 파장,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그 진동을 하고,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진동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죠. 그러니까 2파이만큼 이동하면 두 개의 그림이 서로 어때? 똑같아. 오버랩이 돼.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는데 이 주기만큼 트랜슬레이셔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제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 처음에 이 파란색 파동이 있었는데 이 파동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파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지점이 시간이 t가 지나갔을 때 vt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 있겠죠. 자, 함수 f of x가 있는데 vt라는 어떤 양만큼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함수는 f of x minus vt라고 쓸 수 있지. 중학교 때 배웠어. 함수 f of x가 있는데 a만큼 시프트 시키려면 아규먼트에다 x 빼기 a를 해야지. 기억나요? 그래서 이 파동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전파되어지는 경우에, 균일한 속도로 전파될 경우에 어떤 시간 t 콜 0에 웨이브가 f of x라는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함수는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기 이제 x가 있고 t가 들어가 있는데 특이한 현상은 이것을 이게 좀 어렵구나. 우리가 라플라시안은 안 배웠지. 1차원 문제로 잠시 가봅시다. 1차원식으로 써 있는 게 어디로 갔을까? 안 썼구나. 자, 이걸 그냥 x의 미분이라고 해봅시다. x로 2번 미분하면 f of 이 함수를 2번 미분한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시간으로 미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 동일한 함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거 알지? 미분할 때 그 컴포짓 광션에 대한 미분 그걸 뭐라 하지? 체인 룰
조교. 체인 룰이 한국말로 뭐니? 그러니까 그 함수 f of x를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f of 뭐 g라는 함수가 f의 아규먼트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f를 미분하려면 f'에 g'을 한번 또 하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사인을 미분할 줄 모르는 학생이 많구나. x 더하기 1의 괄호의 제곱을 미분해야 돼. 그러면 2배의 괄호 열고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의 미분. 그렇게 하지. 그걸 체인 룰이라고 해. 그러면 이놈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 아까 그 함수는 그대로 있고 요 속에 있는 걸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v가 한 번 더 튀어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함수의 형태는 동일하고.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는데,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하고 v제곱만큼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사인이건 아니건 임의의 웨이브라면 시간에 따라 프로퍼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쉐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x-vt로 바꾸어 치기 한 거밖에 없고, 그렇다면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은, 2차 미분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하고 동일하되 나누기 v제곱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어떠한 웨이브이든지 시간에 따라 v의 속도로 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전파가 될 때, 그런 웨이브는 항상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게 돼요. 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맥스웰 이퀘이션은 어차피 수학적인 폼이기 때문에 요거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이걸 갖고 풀라는 건 아니고 그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 체인 룰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미분과 시간에 대한 미분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오직 마이너스 v만큼만 차이 나는데 두 번 미분하면 완전히 똑같고 v제곱으로 나눴을 때 일치한다.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 요걸 이제 델 스퀘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공간이니까 공간에 대한 미분이 x에 대한 미분 두 번, y에 대한 미분 두 번, z에 대한 미분 두 번,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일 뿐이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그냥 x에 대한 미분 두 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은 여기 지금 U자 거꾸로 써놓은 거 같이 돼 있는데 이걸 라운드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건 D라는 걸 썼죠.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D라고 했는데, 저 라운드를 쓰는 이유는 뭐냐니, 이 안에 X하고 T하고 서로 독립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있는 함수에서 오직 그 변수만을 미분하라라는 것을 partial derivative, 편미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분하고 동일한 건데 통째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것에 관해서만 미분하라 그러면 라운드 x가 되는 거고, 요 t에 관해서만 미분하라는 것이 이제 라운드 t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과 공간에 따른 파동함수의 변이가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 그래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요. 편미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자, 이제 이 사실로부터 지금 웨이브 이퀘이션을 얻으려고 해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적분의 형태로 나타난 맥스웰 방정식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힘을 이용해서 배운 것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쿨롱의 법칙은 전하가 두 개 있을 때 마치 중력처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게 정전기력, 일렉트로스타틱 포스인데, 그 정전기력은 다음과 같은 특이한 현상을 만족하게 되는데,
가우스가 이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쿨롱의 힘의 수학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가우스라고. 가우스 알죠? 가우스. 그래서 가우스 로라고 해요. 여기 아파스트로피 S는, 이 S는 안 쓰는 거예요. S로 끝난 거에 소유격은 S 안 써요. 그래? 가우스 로. 자, 중력을 배울 때 중력의 힘이 mg 이랬죠. 그러니까 constant gravitational force, 이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의 힘은 질량 곱하기 gravitational acceleration g 이렇게 했는데, g를 알면 되게 편했죠. 다시 말해서 m을 바꿔치기만 하면 그 힘을 구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mg라고 하는 것이 힘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매번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질량에 대해서 나누어 버리면 그래비테이션 악셀러레이션 g만 알았을 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트럭의 무게, 건물의 무게 이걸로 바꿔치기 하려면 질량만 바꿔치기 하면 되기 때문에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 바로 중력 가속도, 그래비테이션 악셀러레이션이었는데 그것을 중력장이라고 해요. 그래비테이션 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에서 질량을 나눠버린 상태. 자, 그거에 해당하는 게 전기장이야. Electric Field E는 쿨롱에 의한 Electrostatic Force가 있으면, 정전기 여기 있으면 그 힘을 받는 입자의 전하를 나눠버린 형태. 그럼 1쿨롱짜리가 1뉴턴의 힘을 받으면 대신에 2쿨롱짜리를 갖다 놓으면 2뉴턴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뉴턴 퍼 쿨롱 해서 그 중력장에서 질량을 나눠버리니까 그 중력에서 질량을 나누어서 얻어낸 것을 중력장이라고 했는데 그 중력장은 중력 가속도하고 일치했었던 거고, electrostatic field는 쿨롱의 힘에서 전하를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쿨롱의 힘을 계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을 만족하는데, 이게 결국 무엇에 연관이 되냐면 다름 아닌 뉴턴의 쉘 티어럼. 쉘 티어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나요? 뉴턴의 쉘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천체와 천체가 서로 그 중력을 주고받을 때 천체가 무지 크잖아. 그럼 태양하고 지구하고 중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제곱분의 두 개의 질량의 곱, 그리고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턴트 캐피탈 G를 곱하면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구할 수 있죠. 이때 이게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점입자와 전입자의 거리는 당연히 뉴턴의 뉴턴의 그 만유인력 공식에 의해서 나오지만 이게 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마치 그 중심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뉴턴이 그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더해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캘큘러스, 미적분학이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의 쉘 티어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쉘 티어럼이란 이렇게 쉘로 되어 있는 질량 분포가 있을 때 그것이 받는 중력의 힘은 마치 그 중심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쉘 티어럼이에요. 수학적으로 캘큘러스를 만들면서 증명을 했는데, 바로 그 사실에 직결된 내용이에요. 어떤 공이 있다. 그러니까 공이 있는데 이제 질량을 전하로 바꿔치기를 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전하의 양에 비례하고 그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뜻인데, 거리 제곱이 다 사라져 버렸죠.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거리 제곱이 바로 여기에 있어. 하나의 점 전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전기장이
우리가 공간의 등방성, 아이소트로피, 그리고 유니폼하게, homogeneous 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방으로 균일하게 퍼져 나가게 되니까 시험 문제도 나왔지. 구형 시메트리,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으면서 어떤 구의 표면 반지름이 중심이 그 전하에 있고 반지름이 R인 어떤 구를 만들면 구의 표면은 4파이R 제곱에 비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가지고 계속 그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거예요. 이건 어떤 상수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전하의 양이에요. 그리고 그 테두리가 되는 구의 표면적은 4파이R 제곱이니까 그리고 그 4파이R 제곱 표면상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다를 이유가 없어. 회전을 해도 항상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전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게 이쪽으로 나눠져 버리게 되면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 closed surface 막혀 있는 자, 이거 surface인데 open surface예요. 이렇게 되면 closed surface? 아니. 이걸 이렇게 막아야지 closed surface가 되지. 예를 들어 공, 자, 이건 open surface인데 이건 closed surface. 그 서피스 상에서 다 적분을 하라는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 이제 지금 우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전하들이 있다면 여기서 전기장이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이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파지티브 차지가 있으면 전기장이 바깥으로 나가고 네거티브 차지가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표면이 있으면 이 면적과 방향에 대해서 다 곱해가지고 전기장의 크기, 그거를 다 더하게 되면 어떤 양이 나오게 되는데 closed surface 상에서 electric field를, 전기장을 그 표면에 대해서 적분하여라. 그렇게 하면 이 적분을 해보면 이 적분은 좀 어렵겠지만 그런 걸 해보면 답이 뭐냐? 이 안에 들어있는 electric charge의 양, 이 안에 들어가 있는 electric charge의 양, 그리고 어떤 constant. 이건 여러분 뭐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어떤 constant에 비례하고 근데 charge에 비례하는 양이 돼버린다. 어떤 상수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어렵지만 구로 만들어버리면 여기 이제 4파이R 제곱이 되면서 쿨롱의 법칙까지 설명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인테그럴 이퀘이션이 나오게 됐어요. 이걸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클로즈 서피스가 있을 때 클로즈 서피스가 담고 있는 일렉트릭 차지의 양이 궁금하다면 그 표면을 그 클로즈드 서피스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를 이 면에 대해서 같이 적분을 하면 일렉트릭 차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요거하고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 일렉트릭 필드고 요건 magnetic 필드야. 예를 들어 이 안에 magnet, 자석들을 집어넣었다. 에? 자석을 집어넣고 동일한 일을 하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일로 나오는 자기장들을 다 더해보자. 이 면에 대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항상 0이다라는 말이 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석은 그 전하하고 달라서 전하는 포지티브 차지, 네거티브 차지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폴이 존재하는데 자석은 항상 다이폴이야. 폴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 다시 말해 노트 폴하고 사우스 폴. N극, S극이 항상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N극에선 자기장이 나오죠. S극으로 들어가죠. 그럼 자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어느 지점으로는 자기장이 나오고 어느 지점으로는 들어가. 그래서 나오고 들어간 거를 합산을 해보면 0이 나와. 아무리 복잡한 쉐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equal 0이라는 이 0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석은 극을 나눌 수 없다. Non-existence of monopole in magnet.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석을 잘라서 N극과 S극으로 분리해낸 사람은 없어요. 상당히 오른쪽 값은 하나는 0이 아니고 이건 0이지만 이 두 가지의 가우스 법칙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자기장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장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암페어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쓰였죠. 이게 이제 magnetic field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할까? 가상으로 지금 여기 빨간 점이 보여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 바닥에서 일로 전류가 흘러간다. 그러면 magnetic field가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 그 주위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올라가니까 오른손 법칙을 써서 이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도록 하면 나머지 손가락이 지향하는 방향이 이제 자기장이 가는 방향. 자, 이 경우에 자기장을 잴 때는 면이 아니라 어떻게? 선을 따라서 내가 갔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circle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closed path. closed path.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그걸 포함하는 closed path를 따라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자기장이 일로 가니까 내가 가는 길하고 자기장의 방향하고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무엇이 얻어지는 거 아니? 내가 closed path로 감싸 안은 구역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 나와. 다시 말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closed path를 잡아? 이 바깥으로 잡았어. 한 바퀴 돌았어. 얼마가 나올까? 이 안에 아무것도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0이 나와. 그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장이 이렇게 돌잖아. 그걸 따라서 같이 돌아야지 다 더해지는데 이 바깥에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었으니까 반대쪽이고 이쪽으로 할 때는 같은 방향이고 해가지고 두 개가 더하고 빼지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없어져. 그걸 어떻게 없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은 그렇게 정확하게 없애도록 만든다라는 형태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enclosed current, 그러니까 그 closed path 안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 되겠어요. 응? 어디? 어디? 아, 요거는 아니지. electric field의 크기지. 자, 요것은, 여기 식이 틀렸어요. 고칠 건데, 요건 무엇인 거 아니?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면서 이 방정식이 상당히 대칭성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경우를 생각해요. 이게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인데, 패러데이 법칙은 어떤 closed path를 따라서 회로가 있어요. 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배터리가 없어. 근데 내가 그 안에 어떤 전자라고 하죠.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 그런 일을 발견했어. 전기를 생산하는 법을 알아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위에서 자석을 갖고 막 들였다 넣었다 뺐다 막 하면 내가 전자면 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교류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계속 당기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그거를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그것은 전하가 힘을 받으려면 전기장을 그러니까 쿨럼을 받아서 실제 전하가 있어서 그것과 상호작용을 해서 인력이나 청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magnetic field가 그 회로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 곱하기 그 면적. 그걸 magnetic flux라고 해요. magnetic flux. magnetic field, 자기장 곱하기 그 면적. 회로가 있으면 회로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면적 곱하기 이 회로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 그걸 이제 magnetic flux라고 하는데, magnetic flux를 바꿔놓으니까 이 도선을 따라서 전기장이 생겨서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게 누구? 패러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암페어의 법칙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 closed path를 따라서 가는 선적분이에요. path integral.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적분이야.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이 값이 0이 아닐 때가 있는데 언제? 자기장의 크기가, 자속의 크기가 바뀔 때 어떤 회로에 전기장이 생겨서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 보니까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어. 근데 맥스웰이 보니까 이 상당히 시메트리가 있는데 전기장의 방정식과 자기장의 방정식의 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왜 여기에 magnetic field 플럭스에 대한 타임 데리버티브가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바뀌면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칭성이 있는데 전기장이 바뀌면 자기장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미싱 텀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한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전류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만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축전기 아까 패러럴 플레이트 카패시터라고 했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 근데 여기다가 철판을 깔고 좀 띈 다음에 위에 또 철판을 깔아.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플러스 차지가 파지티브 차지가 여기에 계속 쌓이겠죠. 그럼 쿨롱의 힘으로 반대쪽으로 네거티브 차지를 당겨 올겠지. 알겠어? 전류라고 하는 건 이제 파지티브 차지가 일로 들어오는 게 계속 쌓이면 반대쪽 플레이트에 네거티브 차지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쿨롱 힘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 공간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여기는 뭐 진공이라고 치죠.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과연 도선이 이렇게 있고 플레이트가 두 개 있고 도선이 가는데 이 주위에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과연 이 가운데 공간 패러럴 플레이트 카패시터 사이에 자기장이 생겨야 될까 안 생겨야 될까? 생기더라 이거.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자기장이 생겨. 왜인가 보니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들어와서 플레이트에 자꾸만 쌓이죠. 쌓이면 여기에 차지 덴시티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돼 있어. 네? 여기 전하가 많이 모이게 되니까 쿨롱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야. 시간에 따라 이게 E예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플럭스,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그 플레이트의 면적. 그 양이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이 텀을 집어넣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암페어 맥스웰 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물리 배운 사람은 아니면 초등학교 때 뭐 도선이 있는데 나침반이 이렇게 움직인다. 자기장의 방향이 그 도선 주위로 빙글빙글 돈다. 암페어의 법칙만 배운 거지만 사실은 맥스웰은 패러데이 법칙과 그 암페어의 법칙이 대칭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어서 바로 이것을 찾아냈고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정식을 이게 이제 적분 형태로 쓰여져 있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과대 공대 학생들은 2학기 때 그 물리에서 이 내용을 살짝 배우게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상수, 뮤 제로, 엡실론 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방정식에서
뮤0, 엡실론 0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나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딱 해보니까 무엇인고 하니? 빛의 속도의 제곱분의 1이더라. 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됐어. 자, 잠시 정리를 해봅시다. 가우스의 법칙은 어떤 closed surface가 있을 때 closed surface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electric field, 전기장을 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다 모으면 이 closed surface가 담고 있는 전하량이 나온다. up to over a factor.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다이버전스 티어럼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어떤 소스가 있으면 수도꼭지가 있으면 이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방출되는 어떤 소스가 있으면 그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다이버즈 하는 거. 그 방출되는 양. 요 면적분이 이걸로 바뀌게 되는데 공간에 대한 적분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돼요. 방출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무슨 뜻인고 하니 한 지점에서 방출이 된다면 전기장이 요 방출되는 지점의 왼쪽과 오른쪽에 전기장이 방향이 바뀌어. 그렇죠? 여기서 내가 좌우로 방출을 시키니까 요 지점에 어떤 특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싱귤라리티가. 그래서 그 지점의 왼쪽과 오른쪽의 값에 차이가 있는 디스컨티뉴이티가 생겨. 불연속 함수가 된다. 이렇게 스텝 펑션이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되는 그런 지점이 이제 물리적으로 중요한 소스가 있는 지점인데 그런 소스 주위로 사방으로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거기에서 찔끔 앞으로 찔끔 뒤로 가는 거에 따라 값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 값을 바로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그 정도를. 소스가 없다면 연속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좌우의 차이를 해보면 그냥 0으로 가버리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의 좌우의 차이가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디스컨티뉴이티가 되는데 그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의 값을 non-zero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일렉트릭 차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의 형태를 미분의 형태로 바꿨어요. 이걸 풀지 못해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의 이퀘이션은 어떻게 돼 있어?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다이버전스는 마그네틱 필드, 다이버전스 B는 언제나 0이 돼야 되겠지? 마그네틱 필드의 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싱크와 소스가 붙어있는 다이폴로 되어 있어서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소스가 없으면 이건 0이 되어야 되는 마그네틱 필드는. 자, 지금 이 내용이 되겠죠.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아까 어떤 closed path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서킷이에 배터리가 없는 서킷인데 일로 지나가는 magnetic 필드의 크기를 막 바꿔놓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 꼭 뭐 토네이도, 태풍과 같이 이렇게 도는 놈을 컬이라고 해요. 내 머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꼬였지. 그 컬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구배가 있어서 도는 놈을 어떤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어떤 그 필드가 회전을 할 때 태풍처럼 이렇게 태풍의 눈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울 때 도는 함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걸 컬이라고 해요. 응? 컬. 이거 이름이 컬이야. 아까는 다이버전스였지. 한 지점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낼 때 다이버전스. 어떤 소스 좌우로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를 얘기했고, 컬은 태풍의 눈과 같이 빙글빙글 도는 거. 또 볼텍스라고 하지. 우리 물
뭐 씻고 물 내리면 싱크로 물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서킷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길 때에는 한 방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생기기 때문에 컬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돌아가는 일렉트릭 필드의 소스는 무엇이냐? 마그네틱 필드의 타임 데리버티브다. 시간에 따라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게 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돈다. 네? 뱅글뱅글 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암페어 맥스웰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와 유사한 컬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도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치? 전류가 흐르면 마그네틱 필드가 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게 다음 페이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가 돈다. 그러니까 컬이 생기겠지. 컬 B가 마그네틱 필드가 도는 것은 여기에서 커런트였는데 여기 커런트 덴시티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차지 덴시티 곱하기 벨로시티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그 정도의 개념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가 돈다. 또 이것도 틀렸지. 이게 E지.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의 여기에요. 시간에 따라 일렉트릭 필드가 바뀌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가 돈다. 어떤 거? 패러럴 플레이트 카패시터에 차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커져. 자, 전기장의 세기는 이 안에 있는 차지 덴시티에 비례하게 되어 있거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커져. 그리고 우리 지난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 플레이트가 무한히 넓으면 이 속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바뀌지 않아요. 1차원 대칭성을 갖게 되면 이게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원통형 대칭성이 되면 R분의 1로 떨어지고 구형 대칭성을 갖게 되면 R제곱분의 1로 떨어지고 근데 1차원 대칭성을 가지면 Translational Invariance 아무리 옮겨도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무한 평면 상에서 스크린 앞에서 내가 거리를 바꿨을 때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스크린이 무한히 넓으면.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단 차지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저거는 이제 우리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의 세기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니까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 그것이 electric charge Q 오버 엡실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로부터 전기장의 세기가 여기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에 있는 charge 나누기 면적이에요. 면적당 electric charge의 양이 되는데 그것에 비례하는 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류가 흘러 들어왔을 때 패러럴 플레이트 카패시터의 차지가 더 많이 디파짓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일렉트릭 필드의 타임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가 생기면 주변에 마그네틱 필드가 돈다는 함수는 컬이다. 응?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폼이 얻어졌어요. 이건 차지 덴시티예요. 부피당 전하량. 자,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소스가 있다면 그 지점에서의 볼륨 차지 덴시티에 비례하는 다이버전스가 생기는데 다이버전스는 바로 그 지점에 특이점이 생겨서 그 지점으로부터 앞으로 한 발자국과 뒤로 한 발자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불연속 함수가 된다. 그게 이제 다이버전스 E가 로 오버 엡실론 0라고 하는데 아무튼 일렉트릭 필드의 소스는 일렉트릭 차지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뜻이에요. 매우 복잡한 수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의 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전류가 마그네틱 필드의 소스인데 지금 얘기하는 소스는 일렉트릭 필드처럼 포지티브, 네거티브 차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그네틱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아서 항상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한 점에서 나오는 수도꼭지 같이 나오는 것도 없고 하수구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없다. 일렉트릭 차지는 수도꼭지 같이 계속 나오는 포지티브 차지가 있고 하수구 같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네거티브 차지가 있는데 반해서 마그네틱 필드는 마그넷은 항상 다이폴로 되어 있어서 소스와 싱크가 항상 커플되어 있어서 계속 그 안에서 보존된다. 항상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을 바꾸면 전기장이 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그 주변에 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면 자기장이 돈다. 이 네 가지의 방정식이 바로 맥스웰 이퀘이션이 되겠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쿨롱의 법칙.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시메트리를 찾아낸 가우스가 그 유형을 찾아낸 거고, 그리고 이게 페러데이 법칙. 그리고 요것이 암페어의 법칙. 그렇지만 맥스웰이 이것을 다 만들면서 요게 암페어의 법칙인데 이걸 다 만들면서 이거와 이거의 대칭성, 이게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죠. 두 개의 대칭성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니까 패러렐 플레이트 카패시터의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이것이 암페어 맥스웰 법칙.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방정식이 전자기학을 다 설명하는 방정식이 되겠어요. 문제는 이 방정식을 여기 이제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다른 방정식으로 바뀌어. 그 말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전자기학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빛은 이게 이제 전자기 파는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부터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원래부터 상대론적인 포뮬레이션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하면 이건 결과만 할게요. 아까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을 활용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아까 맨 처음에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공간에 대한 미분하고 시간에 대한 미분을 각각 2번 하면 어떤 파동이 있을 때 이것이 1 over v 스퀘어의 형태로 된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 electric field의 propagation, magnetic field의 propagation은 항상 speed of light이 스퀘어 루트 뮤 0 엡실론 0 그것이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의 역수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1 over v 스퀘어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나 모두 다 동일한 속도로 전파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영화 잠깐 봤었죠. 패러데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맥스웰이 와서 당신이 그때 한 얘기가 맞았다고. 한 얘기가 바로 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렇게 같이 프로퍼게이트 한다. 빨주노초 파남부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내 몸에서도 막 적외선이 나올 거예요. 응? 그 여러분 셀폰 쓰는 거, 집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빛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세상엔 빛이 널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스피드 오브 라이트로 프로퍼게이트 한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면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내가 이제 빛이 이제 프로퍼게이트 하는데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각각 진동. 그러니까 E 필드와 B 필드는 수직으로 프로퍼게이션 방향의 수직이고 그 평면이 만들어서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가요. 근데 그렇게 진동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존재해.
3차원 공간에 있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알겠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 살지만 사실은 2차원 공간에 살아. 그 이유는 뭐냐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세상이 좁아지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좁아질 정도가 그 자기가 가는 방향이 소멸해버려. length contraction이라는 게 생기거든. 빨리 가면 세상이 좁아져요. time은 dilate하고 시간은 늘어나고 공간은 줄어드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이 세계가 3차원 공간이 3차원이 자기 런지튜디널 방향이라는데 그건 소멸하고 두 개의 방향밖에 없어. 그래서 빛은 그걸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편극이라고 하는데 빛에는 편극이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빛은 세상을 2차원 세계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과대, 공대, 정통대까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일렉트릭 필드, 매그네틱 필드가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인데 요게 이제 1/c 스퀘어가 뮤 제로 엡실론 제로라고 했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요것을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 진행하는 거로 생각해 봅시다. 1차원 공간으로 진행하는 평면파, 전자기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증명하라는 게 이공대 학생들의 숙제예요. 그리고 레머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죠? 전 시간에. 비이공계 학생들은 이 숙제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오기 바라요. 오늘 이상.